바람이 지나간 자리. 1장. 1953년 1월 거제도. 한국전쟁의 포성이 채 가시지 않은 그 겨울, 피난민촌 판잣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문재인. 그의 첫 울음소리는 전쟁의 상흔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거제 바닷가, 그곳은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함경도에서 내려온 피난민 가족들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 문재인의 아버지는 거제시청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장사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소년 문재인은 늘 형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길은 따뜻했고 아버지의 등은 든든했습니다. 소년은 말이 적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들며 놀 때도 그는 혼자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래보다 깊었고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어머니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님을 맞이하며 소년은 세상의 무게를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견뎌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났습니다. 거제의 바다는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파도는 거세게 밀려왔다가도 언젠가는 잔잔해집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소년 문재인은 그 바다를 닮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그는 반장을 맡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믿었고 선생님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다르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미래를 향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문재인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거제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부산상업고등학교. 명문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 고등학교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부에 집중했고 친구들을 챙겼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이미 정의와 책임이라는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아들 문재인.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상처 속에서 자란 한 소년이 훗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제 바닷가의 파도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조용한 소년이 언젠가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사람이라는 것을. 2장. 1972년 부산 상고를 졸업한 문재인은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청년의 가슴에는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대한민국은 유신헌법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억압과 저항의 공간이었습니다. 긴급조치가 선포되고 학생들은 연행되었으며 집회는 금지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법학도로서 공부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975년 어느 봄날 문재인은 친구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인물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사복경찰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문재인의 삶은 변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권력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정의를 위한 법인가? 교과서 속의 법과 현실 속의 법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문재인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몽테스키웨, 루소, 존 로크. 그들의 사상은 청년 문재인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진정한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1975년 5월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었습니다. 캠퍼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금지된 책들을 돌려 읽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문재인은 학생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고하게 그는 민주화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나가고 유인물을 제작하고 동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의 조용한 성격은 오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칠까 두려웠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1976년 문재인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대 직전 함께 활동하던 선배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재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그는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사 안에서 훈련장에서 그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전역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법학도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대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문재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활동했던 친구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법정의 증인으로 서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자신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문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친구는 무죄라고, 그는 단지 정의를 외쳤을 뿐이라고. 그날 법정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불꽃. 그것은 유신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불꽃을 지켰고 문재인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범한 법학도였던 청년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3장 1980년 문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2년 그는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대형 로펌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변두리의 작은 사무실, 그곳이 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공장 노동자들, 세입자들. 그들이 문재인의 의뢰인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형편없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동자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권력이 있었고 노동자는 무력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이런 사건을 기피했습니다. 돈도 안 되고 이기기도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문재인은 달랐습니다. 사건을 맡은 문재인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노동법을 다시 공부하고 판례를 뒤졌습니다. 공장을 직접 찾아가 동료 노동자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노동자의 권리를 역설했습니다.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노동자는 눈물을 흘렸고 문재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무렵 문재인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노무현.
그 역시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건에서 만났고 곧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노무현은 열정적이고 직설적이었고 문재인은 차분하고 신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같았습니다. 둘은 함께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작은 간판이었지만 그곳은 곧 부산 서민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산재사고, 세입자 문제. 어떤 일에든 그들은 귀 기울였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이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문재인과 노무현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루탄이 터지는 광장에서 그들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변호사 가운 대신 티셔츠를 입고 그들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사회의 불평등은 여전했습니다. 문재인은 노동사건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그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여성 노동자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초 성희롱은 법적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사건을 맡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판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인간 존엄성 조항을, 노동법의 권리 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변론했습니다. 결과는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늘 북적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줄을 섰고 문재인과 노무현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보람이 가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건을 준비하고 새벽같이 법원에 가는 나날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싸구려 소주의 간단한 안주. 그들은 세상을 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법이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 노무현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단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약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세상. 인권 변호사 문재인. 그의 이름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고 자기 홍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의뢰인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사장. 2002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대통령으로 그 극적인 여정의 옆에는 늘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은 핵심 참모로 활약했습니다.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전략을 짜고 위기를 관리하며 조용히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취임 후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민정수석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자리였습니다. 문재인은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삶도 소중했고 권력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부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언론의 공격은 날카로웠고 정치적 반대는 거셌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저항도 컸습니다. 과거 권력과의 충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민정수석으로서 부패와 싸웠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때로는 여당 인사들의 문제도 다뤄야 했습니다.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켰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했고 노무현은 직무에서 정지되었습니다. 청와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침착했습니다. 국민을 믿었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문재인은 창밖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주주의는 살아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정치적 타격은 컸고 개혁의 동력은 약해졌습니다. 문재인은 친구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은 수행원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만남, 대동강변 산책, 평화를 향한 대화. 그 역사적 순간을 문재인은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는 냉혹했습니다. 대선에서 여당은 패배했습니다.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노무현과 참모들은 청와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퇴임식 날, 문재인은 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모습이었지만 어깨는 여전히 든든해 보였습니다.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 문재인도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이 노무현을 조사했고 측근들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2009년 5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뒷산 부엉 이바위에서 투신했습니다. 문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친구가 떠났습니다. 동지가 떠났습니다. 함께 꿈꿨던 세상을 이루기도 전에 장례식 날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 운구 차량이 지나갈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도 그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봉하마을 묘역 앞에서 문재인은 다짐했습니다. 친구가 꿈꿨던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사람 사는 세상,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눈물을 닦으며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부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더 이상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스스로가 앞장서야 할 때였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5장. 봉하마을에서 돌아온 문재인은 칩거했습니다. 정치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그 냉혹한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의 뜻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봉하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문재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서야 합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괴로워했습니다. 정치는 친구의 목숨까지 앗아간 잔인한 세계였습니다. 그런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2010년 재보궐선거에 출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사상구. 문재인의 고향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친구를 위해서라도 나서기로. 선거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지지는 뜨거웠습니다. 문재인은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문재인은 낯설었습니다. 변호사로, 참모로 살아왔지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2012년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당내에서 문재인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문재인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경선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다니며 시민들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망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문재인. 본선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상대는 박근혜, 박정희의 딸이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박빙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전국을 누볐습니다. TV 토론에서 정책을 설명했고, 광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했습니다. 선거 유세 중 문재인은 자주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노무현의 묘 앞에 서서 보고했습니다. 형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진정성을 보았습니다. 2012년 12월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앞섰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좁혀졌고 결국 역전당했습니다. 문재인은 패배했습니다. 불과 몇십만 표 차이였습니다.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의연했습니다. 패배 연설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지자들은 울었지만 문재인은 담담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정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거 후 문재인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급변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다시 촛불이 켜졌습니다. 매주 토요일 수십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힘은 강했습니다. 문재인도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섞여 촛불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시민으로 함께했습니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그의 말에는 2012년의 겸손과 함께 이제는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대선 캠페인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문재인은 전국을 다니며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공장에서 노동자들과 악수했습니다. 그의 공약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TV 토론에서 문재인은 차분하게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부동산 안정, 남북 평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5월 9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문재인의 압도적 우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확정되던 순간 문재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5년간 국가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당선 인사에서 문재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통합과 화합, 그것이
그가 추구할 국정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길 위에 선 문재인.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국민이 함께 걸어갈 동반자였습니다. 노무현의 꿈, 촛불 시민의 열망, 그리고 자신의 신념. 이 모든 것을 품고 그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6장 2017년 5월 10일 아침 문재인은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량을 준비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청와대 정문 앞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고 문재인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첫 모습은 권위가 아닌 친근함이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문재인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경호를 대폭 줄였고 관저 대신 본관에 머물렀습니다. 비서진들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첫 주요 과제는 대북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고 한반도의 긴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습니다. 문재인은 평화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의구심을 보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참가를 결정했고 김여정이 특사로 내려왔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세계는 놀랐고 한반도에는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해 4월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먼저 남쪽으로 넘어왔고 문재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북쪽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즉흥적이었지만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평화의 집에서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종전선언, 비핵화, 교류 협력. 70년 적대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5월에는 2차 남북 정상회담, 9월에는 평양에서 3차 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재인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함성과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변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었고 2019년 하노이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문재인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국내 문제도 산적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웠고 일자리는 부족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논란을 낳았고 소득주도 성장론은 비판받았습니다. 2019년 검찰 개혁을 시도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은 분열되었습니다. 광화문에는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일로 여겼지만 곧 한국에도 확산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의료 체계가 위태로웠습니다.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은 방역에 집중했습니다. K-방역 시스템을 구축했고 신속한 검사와 추적을 실시했습니다. 마스크 공급을 안정화하고 의료진을 지원했습니다. 초기 대응은 성공적이었고 세계가 한국의 방역 모델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길었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가 반복되었고 소상공인들은 고통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부작용 논란도 있었습니다.
방역과 일상 회복 사이에서 정부는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임기 말 문재인의 지지율은 요동쳤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평가하는 이들도 있었고 경제 실패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도 실망감을 표했고 보수 진영은 여전히 적대적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근소한 차이였지만 정권 교체가 확정되었습니다. 문재인의 5년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쉬움이 컸지만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은 국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부족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 담담함이 묻어났습니다. 청와대의 밤은 길었습니다. 5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악수, 평양에서의 연설, 코로나 상황실의 긴박함,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과의 만남. 좋은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7장 2022년 5월 10일 문재인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취임할 때처럼 걸어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도열에 배웅했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청와대를 나서는 차 안에서 문재인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년을 보낸 곳, 웃고 울었던 곳, 고민하고 결정했던 곳. 이제 그곳은 역사 속으로 남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고향 양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이 새롭게 둥지를 튼 곳입니다. 청와대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텃밭이 있고 개와 고양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곳이 그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첫날 아침, 문재인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보고받을 서류는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으로 나가 개 토리와 마루를 산책시켰습니다. 고양이 잠두와 뽀미도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재인을 반겼지만 특별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웃으로 대했습니다. 전 대통령님 대신 문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이 낯설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그는 생명의 신비를 느꼈습니다. 정치보다 단순하지만 확실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무도 심었습니다. 감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 몇 년 후면 열매를 맺을 것들이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는 보고서만 읽었지만 이제는 소설, 시,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 의자에 앉아 오후 햇살을 받으며 페이지를 넘기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권력보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당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들과 차를 마시며 회고했습니다. 잘한 것, 아쉬운 것, 다시 할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들. 때로는 웃었고 때로는 침묵했습니다. 시민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평산마을을 찾아와 문재인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SNS도 계속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올렸습니다. 토리와 산책한 사진, 텃밭에서 딴 토마토, 마을 풍경.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서 좋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봉하마을도 자주 찾았습니다. 노무현의 묘소 앞에 서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형님, 저 퇴임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없는 묘비 앞에서 문재인은 오래 서 있곤 했습니다. 지역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을 축제, 봉사활동, 작은 강연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권력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아내와 산책했습니다. 마을 뒷길을 걸으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고동락한 동반자,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별을 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별들이 평산마을 하늘에는 가득했습니다.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오리온자리. 별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미소는 이제 달랐습니다. 대통령 시절의 무거운 미소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은 사람의 미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산마을의 일상. 화려하지 않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삶을 되찾은 것입니다. 문재인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웃, 마을 사람, 한 명의 시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8장. 평산마을에서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났습니다. 문재인이 심은 나무들은 자라났고 텃밭의 채소들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삶은 단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정치의 뜻을 품었는데 조언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은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나요?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문재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변합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 평생 붙들었던 신념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시절부터 대통령 시절까지 그는 늘 사람을 중심에 두려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했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리게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어떻게 기록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공과 과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양심에 떳떳했으니까요. 평화의 꿈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었고 한반도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평화가 올 것이라고. 판문점에서 나눴던 악수, 평양에서 외쳤던 평화, 그것들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자문했습니다. 다른 정책이 있었을까 고민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다는 것만은 확신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유산이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독재와 권위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지켜져야 합니다.
촛불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6년 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시민들. 그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잘못된 권력을 심판했습니다. 그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사회,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청년들.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했습니다.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평산마을 마당에서 문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집니다. 향기를 전하고 씨앗을 날리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한 문장이 그가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거창한 이념도 복잡한 정책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권력보다 사람, 이익보다 사람, 명예보다 사람. 문재인의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걸었던 길 위에 다른 이들이 설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의 길, 민주주의의 길, 평화의 길. 그 길을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것입니다. 거제 바다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여정. 가난과 전쟁, 독재와 민주화, 좌절과 희망을 거쳐 대통령이 되고 다시 시민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것은 한 개인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평산마을의 저녁은 고요합니다. 토리가 짖고 고양이들이 뛰어놉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문재인은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바람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향기는 남습니다. 문재인이 남긴 것은 완벽한 업적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방향, 평화를 향한 방향, 민주주의를 향한 방향. 그 방향을 따라 대한민국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바람. 그것이 문재인의 유산입니다. 누군가는 비판할 것이고 누군가는 옹호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걸었다는 것. 저 멀리 거제 바다가 보이는 듯합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년 문재인이 서 있던 그 바닷가. 그는 그곳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년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과학자를, 어떤 이는 예술가를, 어떤 이는 정치인을 꿈꿀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문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가난해도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것을. 평산마을의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문재인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텃밭을 돌보고 산책하고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권력은 가졌다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문재인은 이제 그것을 압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끝까지 원칙을 지키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양심에 따라 사는 것.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문재인의 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장을 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지, 그것은 미래의 몫입니다. 문재인은 잠자리에 듭니다. 토리가 발치에서 잠들고 고양이들이 이불 위에 올라옵니다.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아니라 평화, 명예가 아니라 평범함. 꿈속에서 문재인은 다시 거제 바닷가에 있습니다. 소년의 모습으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합니다. 이 바다처럼 살고 싶다고. 때로는 거칠지만 결국 고요해지는 바다. 깊고 넓어서 모든 것을 품는 바다.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평산마을에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문재인은 눈을 뜹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준비를 합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바람은 계속 붑니다. 평산마을을 지나 부산을 지나 서울을 지나 한반도 전체를 지나갑니다. 그 바람에는 희망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 문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바람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시간을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거제에서 시작해 평산마을로 돌아온 여정. 바다의 아들은 이제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바다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든 것을 품는 깊고 따뜻한 바다가.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문재인이 평생을 걸어온 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